언더스토리 박혜진 비평집. 자아라는 신화. 서사의 쇠퇴와 자아의 후퇴. 자아는 하찮은 것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때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자아 찾기 모티프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자아를 찾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문학은 더 이상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계승되지 않는 것만 같다. 젊음을 상징하는 무언가 도전으로서의 자아 찾기는 철진한 유행 정도로 축소되며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진실이 파편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지식의 위상이 변하고 가치 사슬의 전복이 일상화된 기술, 산업사회에서 자아의 위상, 나아가 자아와 타자의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자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형성되는 하나의 정체, 주체로서의 하나의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자아 찾기는 문학성을 입증하는 클리셰였다.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삶을 개척함으로써 과거의 나와 자별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숭고한 작품들을 읽는 건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였다. 오디세이아는 자아 신화의 원형이 담긴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10년이나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흔히 경험으로 가득한 여정의 의미로 쓰이는 오디세이아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오디세이아는 한 사람의 자아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내에게 구원한 사람들을 응징해야 할 만큼 인생은 오디세우에게 무리하고 무자비하다. 그러나 그 같은 무리함을 견디고 이겨낼 때 말하자면 이전의 나와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는 존재로 거듭날 때 나는 그 경험의 총체로서 단단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10년은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자아 신화는 대중문학이 소비하는데 가장 대중적인 모티프이기도 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한국에서도 밀리언셀러로 이름 높았던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대표적이다. 다음의 인용구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자아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그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될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아네.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 그것은 무한히 아름답고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인생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상향이야. 그러나 자아 찾기에 대한 열정과 탐색의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이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설정되는 범람하는 자아의 시대에 랜선 자아가 하위 정체성이 아닌 것처럼 유동하는 정체성의 시대에 자아란 침입할 수 없는 하나의 성체가 아니다. 오히려 단일한 정체성에서 허구를 발견하고 단단한 정체성에서 환상을 읽는 편이다. 더 자연스러울 정도다. 요컨대 단일한 자아, 완성된 자아에 대한 관념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다. 그것을 승인하고 인정해주는 거대한 질서, 즉 서사의 종말과 함께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는 서사를 일컬어 전통적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형식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를 장악하는 지식은 더 이상 서사의 형식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주장하는 바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주장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또 실제적이다. 서사적 세계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프레임을 제공한다면 오늘날 세계는 프레임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한다. 플랫폼에는 공통의 프레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형식 위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권력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나다. 맞춤형으로 편집된 뉴스와 지식을 소비하는 주체는 무엇이 지식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권력이 된다. 서사가 쇠퇴한 세계에는 영웅이 없고 어떤 자아를 다른 자아보다 가치 있다고 승인해주는 거대한 질서도 없다. 자아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자아의 하찮음이 곧 자아의 무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화된 자아의 종말은 모든 자아의 신화의
신화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견 낭만주의의 뿌리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오늘날 서사의 쇠퇴와 그로 인한 자아의 후퇴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낭만주의를 암시한다. 서사는 어떻게 쇠퇴하고 자아는 어떻게 후퇴하고 있을까? 유독 2010년대에 출연한 시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한편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을 소환해 보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면 가족을 비롯한 타자적 세계의 부재일 것이다. 가족 서사의 변화, 진은영의 가족과 유계영의 가족 사진을 절묘한 지점에서 상반된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감각을 제시한다. 가족이 비교적 익숙한 가족 서사 위에서 시상을 전개한다면 가족 사진은 익숙한 가족 서사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간적으로 앞서 발표된 지은영의 가족부터 읽어보자.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가족 2. 가족은 화분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감정에 빗대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본질을 드러낸다. 시는 밖과 안을 대비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바깥은 꽃과 화분이 빛나고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인데 반해 집은 아무리 환하고 예쁘던 꽃과 화분도 결국 시들어버리는 죽음의 공간이다. 밖에서 좋아 보이던 것들이 우리 집에 오면 밖에서 봤을 때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던 상태에서 나만의 소유가 되었다는 상태 변화에 있다.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는 열린 존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존재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생긴다. 거리는 타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거리가 있어야 하니 아닌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 그러나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을 때 거리는 위협받는다. 소유란 다름 아닌 포함 관계이기 때문이다. 소유와 거리는 공존할 수 없다. 거리가 존재할 때조차 소유 안에서 발생하는 거리라는 점에서 그때 발생하는 거리와 이전의 거리는 같은 것일 수 없다. 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체는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에 이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는 공존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예컨대 꽃과 화분이라면 그들 각각의 존재 방식은 그것을 소유하는 방식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변화한다. 확장된 세계의 등장은 소멸된 세계의 존재를 전제한다.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될 때 발생하는 파괴, 화분의 죽음은 단지 물리적인 죽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소유 관계와 그로 인한 거리의 소멸은 가족이라는 관계의 내재된 갈등의 본질을 간통한다. 가족은 나를 포함하는 동시에 나를 배제하는 모순적인 구조물이다. 나를 소유하면서 그 소유로 인해 내가 소외된다. 가족은 변화하는 내 생장의 조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나와 가족의 불일치는 점점 더 커진다. 가족은 이 불일치를 통해 가족과 가부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개인의 저항을 두드러지게 하는 시다. 거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비교적 선명하게 인식되는 가족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는 개체가 하나의 환경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폭력의 가능성을 가족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가능성으로 확장한다.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축약이나 통합의 상황은 주체와 타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전형이다. 진윤영의 가족은 개체의 특성을 통합함으로써 주체성을 앗아가는 존재로서 가족을 조명함으로써 주체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가족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집단과 구분되는 확실한 단위로서의 개인 혹은 개별적 정체성, 말하자면 자아라겠다. 한편 유계영의 가족 사진은 가족과 나의 대립관계가 뚜렷하던 가족에 비하면 모든 것이 모호해 보이는 시다.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 그 자체가 어딘가에 붙박여 있는 수동적이고 억압된 상태로 재현된다. 다음은 가족사진 전문이다. 가족사진 속에 인물들이 앉거나 서 있다. 매 순간 떠날 것을 다짐하는 안진뱅이도 있다. 나는 불행히 방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본다. 한 사람이 아프면 너도 나도 약을 먹었다. 우리 모두의 것이 틀림없다. 가족사진 3. 누구나 화분을 죽여본 경험이 있듯이 누구나 남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바라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감정이란 묘한 것일 수밖에 없다.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던 그 사람을 그가 속해 있는 관계를 통해 바라보며 발생하는 낯선 감각이다. 가족사진은 전물화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생명의 공간인 밖과 죽음의 공간인 안을 구분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개별 주체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가족과 구분되는 정적 이미지로 가득하다. 액자 안에 갇힌 사진이라는 설정을 비롯해 안진뱅이, 가만히 틀림없다와 같은 붙박인
이미지의 단어들은 어딘가 결정론적이고 수동적이다. 불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문 닫고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인 이미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민면에 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불안을 숨기고 있다. 아픈 건 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약을 먹는다는 진실에 이르면 이들이 앓고 있는 비극은 좀 더 극적인 것이 된다. 그 약이 우리 모두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맞을 때 나머지 사람은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약을 먹는 것이고, 그 생각이 틀릴 때 서로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전자는 모르는 상태고 후자는 잘못 아는 상태다. 어느 쪽이든 비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유기용의 가족 사진은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개인에게 억압의 기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전제로서의 가족 서사를 해체한다. 안과 밖의 대비가 선명했던 가족에 비해 가족 사진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가족은 어느 날의 추억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사실상 가족이라는 형식의 깃든 서사는 시대착오적 이념이 되었다. 가족이 가장 강한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대상은 가족 그 자체다. 가족은 그 기준도 형태도 범죄할 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바라볼 때 가족 사진은 과거의 가족 서사가 암시하는 전통적 가족의 병리적 상태를 보여준다. 기존의 서사를 해체하려는 강력한 욕망은 가족 사진 속 개인을 무지와 오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무지와 오해는 사진 속 인물들의 것에 그치지 않고 시를 바라보는 독자의 것이 된다. 이들에게서 전통적 서사를 떠올리려는 순간 그 어떤 것이든 모르거나 잘못 아는 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과 함께 가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서사는 폐기된다. 자아, 채태야. 가족 서사의 쇠퇴와 마찬가지로 자아 서사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출연한 젊은 시인들이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를 경유하는 방식은 두 경향으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자아를 최대화해 미래와 세계로 확장한다. 집단, 국가,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인의 감각이 세계의 존재로 확장되는 시들. 이를테면 황인찬의 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적막하고 낯선 세계는 현실의 질서를 지우고 백자의 상태를 빚어낸다. 2018년 출간된 양안다의 시집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는 나에 대한 집중과 세계에 대한 무심함이 각각 정점에 이른 시편들로 묶여 자아의 맥시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집은 4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는 이해력, 저항력, 불가항력, 예지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해당 부에는 부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시가 있다. 세계를 이해하는 적극적 행위, 이해력, 저항력 뒤에 오늘 불가항력으로서의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 불가항력, 예지력은 일견, 그렇게 되지 못한 거란 걸 알고 있는 것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는 몇 개의 소원을 중얼거렸을까? 나는 내가 모은 두 손이 견딜 수 없도록 무거워서 오래도록 손을 모으고 있었다. 짧은 희망과 더 짧은 여운 위에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지만 나의 소원은 언제나 간결함을 가지지 못했다. 가끔은 그 사실이 미래를 짓누른다는 걸 잊은 채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기로 하자. 이미 내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평생 심장이나 움켜쥐고 죽어가라던 저주 대신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너도 메아리가 울렸다. 밤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보였다. 마치 일담한 책처럼 서사 없는 소설 속 인물들이 시간을 모르고 아파하는 것처럼 예지력 부분. 두 사람은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를 비켜나가고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말들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메아리는 회개하는 소리다. 내일이 오고 있지만 오늘만 생각하기로 한 나에게 메아리는 다가오는 시간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되돌아오는 시간으로서의 미래를 상징한다. 나에게서 나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나의 최대 치료세의 세계는 결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적인 세계를 상기시킨다. 이어 살펴볼 결국 모두가 3인칭은 나와 너, 나와 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공용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막다른 느낌을 통해 표현하는 시다. 결국 모두가 3인칭에 드러나는 타인의 의미는 사뭇 충격적이다. 만국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있을 거야. 그런 언어를 찾으려고 아이들은 제멋대로 세계를 돌아다니겠지. 각 나라의 인사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잔뜩 주워 모아서 안녕, 폼나콘, 떼아모, 굿바이 일기장에 적고 바라보겠지. 여러 종의 꽃이 한순간에 피어나고 막다른 길에 도다른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마음의 타인이 없어서 꽃 한 송이씩 꺾을 때마다 안녕, 폼나콘, 떼아모, 굿바이 꿈인 줄도 모른 채 죽는 꽃들의 이름을 붙여주겠지. 결국 모두가 3인칭 부분. 같은 마음의 타인을 꿈꾸는 것은 사실상 타인을 꿈꾸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역시나 폐쇄적인 세계관일까. 결국 모두가 3인칭은 죽은 꽃에 이름을 붙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며 끝난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신의 태도이기도 한데 오지 않을 미래를 향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메아리로 가시화된 결정론적 세계관이 단절된 세계만을 뜻하진 않음을 보여준다. 나를 늘리며 확장하는 행위는 돌아오지 않을 메아리 일망정 이름 붙이는 행위다. 이는 곧 실감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내세울 수 없는 유일한 손짓이기도 하다. 자아 최소화, 자아의 최대치를 추구하는 시 한 편에는 자아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시가 있다. 2019년 출간된 박세미의 첫 번째 시집 내가 나일 확률에서도 나를 미결정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 나를 지운다는 것은 타자화된 나를 지운다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는 것은 주체적 구성물로서의 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찾아야겠다는 경험적이고 사후적인 방식의 자아 찾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자아 재설정의 상상력이 자아 최소화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집을 나오는 길, 두 발이 섞이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엔 얼굴과 머리카락이 엉키고 몸의 구분이 모호해질수록 흩어져 있던 영혼의 조각들이 뭉쳐질수록 나는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똥처럼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분류하지 않는 곳. 껍질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면 반쯤 잠기는 몸. 최초의 기분은 여기에 있지. 출렁인다. 다리 하나가 기어나간다. 알 부분. 알은 욕조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최초의 기분과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병치한다. 자아의 후퇴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시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는 퇴행적 상상력일 텐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효했던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 아닌 존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하는 선형적이고 경험적인 존재라고 간념과 달리 알은 그러한 경험 없는 곳에서 자아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아가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순간적인 개념이라는 의식을 전제한다. 축적은 미래를 상정한 시간적 개념이다. 그러나 미래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적의 방식은 사유의 틀이 되지 못한다.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리오타르는 지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실질적 지식과 해석학적 지식이다. 실질적 지식은 인물과 물질에 해당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체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생산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해석학적 지식, 비판적 지식, 반선적 지식은 가치와 목표를 직간접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거의 모든 종류의 통합에 저항한다. 오늘날 문학은 서사에서 통합을 읽는다. 개별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동시에 비롯되는 모종의 단일화 혹은 대상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오늘날 시와 시적인 것은 어느 때보다 더 통합에 저항하는 면모를 보인다.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아닌 미완의 자아를 세계 내에 재배치하는 행위 역시 통합의 저항이자 완성이라는 이념에 대한 반기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나일 확률에 수록된 시중 먼지운동을 후퇴하는 자아의 진전을 예견할 수 있는 시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모든 곳에 있겠다. 자아의 후퇴는 태조가 아니라 전방위로 튀어나갈 수 있는 도움닫기에 가깝다. 확률로서의 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나이며 그것은 경험적 존재로서의 나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자아를 비춘다. 축적되는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공간적 존재로서의 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서서히 장막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디에나 안착할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자아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따금 세계를 창조한 비대한 모습으로 때로는 한 톨 먼지 같은 작디 작은 모습으로 1인칭 사용법, 유기의 영론, 훔쳐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시, 아무것도 훔쳐보고 싶지 않은 사람, 칸토어의 먼지, 모든 시대는 전부 다 행복의 편상을 지닌다. 2015년 출간된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화자는 행복을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으로 구분한다. 자산성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다. 힘든 가족을 뚫고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뤘다는 기억이 잔류하는 동안 오래 조금씩 행복할 수 있다. 이들은 행복 자산이 이자가 높아서 순간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다. 반대인 사람도 있다. 현금 흐름성, 행복 성향을 지닌 경우다. 이들은 행복의 금리를 낮아서 행복 자산에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 흐름성 행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 순간의 행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살아야 한다.
2018년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행복론의 대명사였다. 소확행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한다. 소확행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타인이라는 불확정 요소가 끼어들면 확실한 행복은 불가능해진다. 소확행의 핵심은 소소함이라는 행복의 규모보다 혼자라는 주체의 단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자산 가치로서의 행복이든 실현 가능한 일상적 단위로서의 행복이든 두 종류의 행복론 사이에는 공통된 것이 있다. 행복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되지 않고 혼자만의 만족감에서 정의된다는 것이다. 타자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생각은 확실히 유효하지 않거나 부차적이다. 행복은 작고 확실하다. 혹은 작고 확실한 것이 행복이다. 보이지 않는 막대한 희망보다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희망이 우리를 더 실존적으로 행복하게 한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거나 나 혼자의 소확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나 자신이나 나 혼자가 기준점이 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탈진실은 정치적으로 비약한 소확행이자 문화적으로 응용된 소확행이다.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진실과 결별하겠다는 말이다. 이때의 어떤 진실은 공동의 진실을 의미한다. 탈진실은 모두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에서 이탈하겠다는 말이며 나 자신의 진실이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의 전부라고 믿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의 진실은 공동체적 허위이거나 허상의 진리값에 지나지 않는다. 허상의 진실에서 벗어나 자기 확신에 근거한 자기만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만이 진리에 이르는 가능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된다. 탈진실은 극대화된 다원주의의 한 양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는 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에 기반한 이론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 행성이며 저마다의 행성이 어떤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다양성 자체인 다원주의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다.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세계를 논하려고 하지만 그 많은 세계에 공존한 결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외에 어디로도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가 공존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단 하나의 이야기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니 풍요 속 빈곤이고 새로움이 탄생하지 못하는 척박한 공터다. 공존하기 위해 다양성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한정되고 고립되는 다양성이 대거 많은 아이러니는 다원주의 한계를 포함한다. 인류학자 메릴린 스트랜서는 다원주의가 여전히 전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한계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다원주의자들은 더 거대한 차원의 세계, 즉 전체가 있고 그 아래의 작은 세계, 즉 부분이 무수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체에 포괄된 부분들은 아무리 파편화해도 전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체와 부분이라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체론적 세계관에서 탈주하지 못한다. 요컨대 다원주의 아이러니는 전체에 복무하는 일부로서 개별자를 바라보는 전체론적 시선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에게 전체론은 인류 문명사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인간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론적 세계관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인간이 전체를 알 수 없다면 전체라고 구상된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부분이 전부가 아닐까. 스트레서는 이와 같은 생각 아래 전체론에서 비롯되는 전지전능한 시선을 문제 삼는다. 그의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시선 역시 인류 문명사의 낡은 시점이다. 전체론에 대한 스트레선의 생각은 자크 데리다의 이론에 뿌리를 둔다. 전체론적 사고가 위기 발생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데리다는 유럽 형이상학의 중심에 로고스가 있으며 로고스는 서구와 남성을 중심에 비서구와 여성을 주변에 위치시킨다고 보았다. 유럽 형이상학은 세계를 전체로 구축하기 위해 초월적 중심을 상정했고 이 중심을 상상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객관성을 표방했다. 문학에서라면 삼인칭 서사나 전지적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이 객관성을 표방하는 시선이겠다. 데리다의 로고즈 중심주의 해체를 발견시킨 스트레선에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야 자체가 문제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전체론적 사고에 저항한 스트레선은
부분적 감각을 주입함으로써 전체론적 사고의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분적 감각은 이 세계에서는 누구도 무엇도 전체일 수 없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부분들 사이의 상호관계로 대체된다는 내용이다. 20세기는 사회가 곧 전체였으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전체가 되었다. 개인이 전체가 된 세계에서 세계는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방식의 시선이 이미 20세기적이다. 1인칭이 도래하고 1인칭이 확장되는 것은 그것이 전체를 조망하지 않는 21세기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하나로 파악되는 물질이 아니라 무수한 연결고리를 사이에 둔 거대한 연결망이다. 부분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만이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가장 종합적인 방식인 바 아래 인용문은 스티븐슨의 저서인 부분적인 연결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아래 내용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부차적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가능한 동시에 중심적으로 취해야 하는 인식 방식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 민족주의 목적은 지식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해명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상식에 의해 이미 확립되었으며 후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겨냥하는 바는 자기를 사회 속으로 재동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전체로서의 부분의 전체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프랙털을 떠올린다. 프랙털은 부분의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더라도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기 닮음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프랙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이 만든 프랙털과 자연이 만든 프랙털이 그것이다. 자연이나 몸에서 발견되는 프랙털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다. 반면 사람이 만든 프랙털을 칸토어의 먼지라 부르는데 칸토어의 먼지는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칸토어의 먼지는 부분 그 자체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포함관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의 구분 역시 거부하는 칸토어의 먼지는 부분이 곧 전체인 세계에 대한 정확한 비유다. 이 글에서는 칸토어의 먼지처럼 전체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을 지지하는 세계관과 그러한 세계관을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드러내는 시를 통해 전지적 시점과 구분되는 1인칭 시점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고 한다. 1인칭의 다양한 사용, 유계형의 시집,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는 1인칭의 귀환 혹은 1인칭의 발견이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방식으로 1인칭을 활용한다. 이 시집에서 유계형의 1인칭은 나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과 헤어지고 계속해서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다양한 변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론적 사고방식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가 있어 먼저 읽어보려 한다. 전체로서의 부분이 잘 드러나는 시기 또한 반드시 한쪽만 유지되는 장갑에 대하여 는 완성과 전체, 불완전과 결여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복한다. 아래 시의 전문이다. 접힌 색종이로 테디베어를 오려요. 내가 줄줄 태어납니다. 테디베어가 테디베어를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여자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요. 손뼉치던 사람이 짧은 순간 손바닥 사이로 하프를 펼쳐놓습니다. 거대한 물방울을 연주합니다. 암전 중의 대공연장.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없음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줄줄 끌려 나오는 빛의 암살자들은 압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살 수 없음입니다. 침실에 귀여운 친구 테디베어 수만 명의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의식과 멀어질 때, 악수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푸른 덩굴이 웅성웅성 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반쪽이 사라진 상태로 오랫동안 자장가를 깨물고 있습니다. 너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훌쩍 자라게 되는 거란다. 속삭이면서 아이가 쥐기 반사에 열광하던 시절. 뜯어간 왼쪽 눈알. 아이는 아직도 꼭 쥐고 잡니다. 반드시 한쪽만 유지되는 장갑에 대하여. 화자의 나는 종이로 만들어진 테디베어다. 종이 테디베어를 오린 사람은 줄줄이 엮여 나오는 테디베어를 보고 손뼉을 치다 엮여있는 테디베어를 하프처럼 손 위에 펼쳐놓는다. 종이 테디베어가 만들어진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이가 많은 밤을 보내는 동안 그 옆을 지키고 있는 테디베어를 지나 그 사이 아이에게 눈이 띠껴 왼쪽 눈이 없어진 테디베어에 이른다. 테디베어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는 반쪽이 사라진 상태다.
테디베어는 왼쪽 눈이 없다. 그러나 한쪽 눈으로 보면 양쪽 눈으로 볼 때와 비교해 사물과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훌쩍 자라게 된다고. 나는 잠자는 아이에게 속삭인다. 반쪽의 사라짐을 결핍과 무용함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면에 이르면 반쪽의 사라짐을 결핍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전체론에 반하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없음이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살 수 없음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바 빛과 어둠이 세계를 구성하는 전체가 아니고 삶과 죽음이 생을 구성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의 부분으로서 빛을 보지 않기에 빛의 반대는 흔히 빛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없음이 된다. 삶의 반대는 삶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살 수 없음이 된다. 이 과정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오히려 반대어 역시 전체론적 사고의 기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부분이 전체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접힌 종이에서 줄줄 태어나는 테디베어 사이에도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테디베어는 다른 테디베어와 구분되지만 어떤 테디베어가 다른 테디베어보다 위아래에 있지는 않다. 테디베어 각각이 곧 전체다. 반드시 한쪽만 유실되는 장갑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훌쩍 자라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사라진 한쪽과 남아있는 한쪽이 결합해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전체론적 생각을 버리고 나면 유실된 장갑은 남아있는 장갑과 멀어질수록 남아있는 장갑을 자라게 한다는 생각에 미칠 수 있다. 장갑은 왼쪽과 오른쪽이 한 쌍을 이루는 데 그 쓰임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손을 책임지는 데 즉 한 손과 맺는 관계에 그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쪽만 유실되는 장갑은 기능을 잃어버린 장갑이 아니며 부분으로 존재하는 불완전한 장갑 또한 아니다. 남아있는 반쪽을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하나가 함께 존재할 때에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된 최초의 형태로 사로잡힌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일 뿐이다. 한편의 시를 더 읽어보자. 앞서 살펴본 시 반드시 한쪽만 유실되는 장갑에 대하여 나가 줄줄 태어나는 여러 테디베어 중 한쪽 누나를 잃어버린 어떤 테디베어를 통해 위계가 없고 부분으로도 완결성을 잃지 않는 1인칭의 활용을 보여줬다면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등장하는 나는 나의 신이 되고자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1인칭이다. 그들의 신이고자 잠자리에 붉은 꼬리 끝에 실을 묶어 너희가 돌리며 즐거워하듯이 내가 나의 신이고자 낮은 지붕 밑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아라. 문 밖을 나서면 사람을 잊을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마룻바닥에서만 사람이도록 연습한 것을 보아라. 비눗감 밑에서 부글거리는 거품들이 마침내 투명이 되는 것을 보아라. 꽃은 나무에 무엇입니까? 봄마다 날아오는 식상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창백한 휴가입니다. 바늘 끝에 깨어든 떡밥입니다. 흰 허벅지를 기운 모서리입니다. 종일 기지개 켜는 몽상가들을 길러낸 것을 보아라. 반바지 차림에 대머리가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가 나도 이발할 수 있나요? 물어보듯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껴 쓸 수 있는지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내가 나를 얼마나 가여워할 수 있는지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등장하는 나는 나의 신이다. 잠드는 것을 보아라. 연습한 것을 보아라. 되는 것을 보아라. 길러낸 것을 보아라와 같이 보아라와 끝나는 문장은 전지전능한 신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다. 다른 신과 차이가 있다면 나의 신이라는 점이고 신이 곧 나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돌아오는 나만을 위한 목소리다. 내가 나의 신이고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눈금자를 0으로 맞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 그를 위해서는 화자가 가하는 다양한 노력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나의 신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낮은 지붕 밑에서 편안하게 잠들기다. 집을 나서면 스스로가 사람임을 잊을 수 있도록 특정 구간의 마룻바닥에서만 사람임을 연습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마룻바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연습이란 실상 존재와 비존재를 넘나드는 연습이기도 하다. 비눗감 밑에서 부글거리는 거품들이 투명해지는 것을 보는 것 역시 투명해짐으로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존재와 비존재를 넘나들기 위한 이미지 학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또 기지개 켜는 공상가들이 길러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아꼈으며 자신을 가여워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기도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신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주는 생의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편안하게 잠들고 자신을 가여워하고 언제든 투명하게 살아줄 수 있다고 믿으며 존재와 비존재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나는 나를 통제하고 나와 화해할 수 있다. 눈금자를 0으로 맞추는 것은 나의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태초의 순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미 시작되어서 가진 역사를 쌓아온 나에게 처음부터 리셋되는 0점은 언제나 나가 원하는 이상적인 순간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순간이자 몽상의 순간이기도 하다. 나를 0점으로 맞춰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가 나를 가여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나를 무게를 만들어내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더해져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다. 이 시는 반드시 한쪽만 유실되는 장갑에 대하여 와 더불어 태어나는 나를 재구성하고 나의 존재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나 집단에 의탁하지 않고도 나를 완성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나의 신으로 군림하는 나는 내가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수단화되고 전략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내가 나의 신이라는 말은 전지적 1인칭 시점이라는 이상한 말을 연상케 한다. 오직 나만이 나의 신일 수 있고 이럴 때 신은 인간이 자기 소유적 존재가 아니지만 그만큼 나는 나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로서 나도 동시에 드러난다. 이어서 살펴볼 나는 미사일의 탄두에다. 는 나를 지켜보는 나의 시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재현된다. 이 시는 추락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을 보여준다.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왜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점심은 먹고 떨어지는 것인가? 옷매무새는 잘 여미고 떨어지는 것인가? 몇 층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가? 나는 내가 떨어지는 모습을 처음 목격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둔다. 떨어진 것이 내가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 난간 위에서 누군가 외친다. 밑에 떨어진 사람 없어요. 내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꾸벅꾸벅 존다. 꿈결에 사고 현장을 벗어나 버린 줄도 모른다. 걷는다. 어딘지도 모른다. 나는 미사일의 탄두에다 꽃이나 데일밴드 혹은 관용, 이해 같은 단어를 적어 쏘아 올릴 것이다. 부분. 앞서 살펴본 시에서 내가 나의 신이었다면 나는 미사일의 탄두에다 에서 나는 나의 관찰자다. 나는 내 죽음의 최초 목격자인 것이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사망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자신인지 확신하기 위해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고 끝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 나는 나의 생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가 나의 생사에 관심이 없다는 건 뒤에서도 반복되는데 떨어지는 나를 지켜본다 나는 졸음을 참지 못한다. 꿈결에서 어딘지도 모를 곳을 걸어가며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나는 나의 무엇일까?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가 전지적 1인칭으로 나를 장악하며 나에게로 기한한다며 이 시는 나와 내가 한 사람이었던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다. 두 사람의 나는 거의 타자화되어 있는데 사건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림으로써 끝내 관찰자 시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격자 시점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한 사고 현장 앞에서 처음에는 조금 관심을 보이다 어느새 지루해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목격자 자리로 뒤처진다. 이럴 때 1인칭은 눈금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와 달리 자기 소외의 기제가 된다. 내부에 있어야 할 목소리가 외화하여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되었고 다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심함과 무관심으로 서먹한 불화의 관계까지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시의 제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사일의 탄두에다 꽃이나 델밴드 혹은 관용이나 이해 같은 단어를 적어 쏘아 올린다. 보기에 좋은 꽃이나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밴드, 품어주는 관용과 이해라는 단어가 미사일 탄두와 결합할 때 앞서 언급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개념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미사일이 관용과 이해에 포함될 수 있고 꽃이나 밴드, 관용이나 이해의 이름이 공포와 폭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 자체와 무기를 이루는 정신이 분리되어 무게의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내가 죽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내가 나에 의해 대상화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자기 자신과 타자로 분열되어 있는 주체의 상태를 부분의 감각을 통해 재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떨어지고 있는 나와 목격하는 나 사이의 통합을 전제한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유계형의 1인칭 완전하고 독립적인 부분을 생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는 1인칭이 있다면 죽음을 통과한 1인칭도 있다. 이른바 사후적 1인칭의 존재다. 정록 생명에게 배운 지혜는 죽은 이후 냉동 보관되고 이는 시체가 화자로 등장하는 시다. 냉동 보관 상태에서 화장에 이르는 시간 동안 화자인 나의 눈에 들어온 당신은 시체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마도 당신은 영화시에서 시체를 닦거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할 것이다. 당신은 맡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맡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다. 당신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냄새를 없애보려 조항사를 찾아가 애원한 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당신을 따라다닌다. 그 냄새,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싫기는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다. 조항사를 찾아가 냄새를 떨쳐달라고 애원하는 당신을 보면 나는 죽더라도 죽음의 냄새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조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증상이 있다. 보지 않을 수 있음이 믿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제목에서 언급되는 정록생맥은 적색과 녹색의 감각이 결여되어 무색 또는 황색으로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스펙트럼이 단축되어 분간할 수 있는 색깔의 수가 적은 사람을 가리킨다. 나는 분간할 수 있는 색깔의 수가 적은 정록생명의 지혜로부터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냉동 보관이라면 얼마나 더 삽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파트시 병동에서 사람 냄새가 매일 밤 담장을 넘어요. 참을 수 없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아침이면 내 옆에 곤히 잠들어 있다는 것. 냄새를 남기지 않는 냄새를 찾아 극지의 불씨를 들고 난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불태우고 싶은 것을 만날 때까지 걸었고 영원히 쉬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불 붙지 않으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마 위로 붉은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여름의 거리에는 여름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싱싱한 코를 손에 꼭 쥐고서 청록 생명에게 배운 지혜의 부분. 사후적 존재의 나는 아직 완전히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다. 나는 영화실에 냉동 보관된 상태이므로 아직은 죽은 사람의 냄새를 공간에 남기고 있다. 극지의 불씨가 화장의 순간 만나게 되는 불이라며 불붙지 않으려고 빠르게 걷는 어떤 자들은 죽었으나 완전히 죽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름질쳐 보는 것이겠다. 화장장에서 소멸 직전에 흘리는 땀은 생의 시간, 여름의 거리를 메우는 여름의 사람들이 몰려나오는 이미지로 전환된다. 그들이 싱싱한 코를 손에 쥐고 맡지 않으려는 냄새는 뭘까? 영화실 시체에게서 나는 죽은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어떤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마도 그것은 땀과 뒤섞인 삶의 냄새일 것이다. 시체인 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떨쳐내려고 조항사를 찾아간 당신과 여름의 거리에 몰려나온 여름의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있는 삶의 냄새가 달라붙는 것을 피하고 싶은 당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록 생명처럼 특정한 향을 맡지 못해 모양이나 본래의 향과 전혀 다른 향으로 느낄 수 있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거부할 냄새,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살냄새와 죽어있는 사람의 살냄새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인을 잃은 것 같다. 냉동 보관이라면 얼마나 더 삽니까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에서 영안실 시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부분적 존재다. 죽었지만 끝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끝과 죽음의 입구 사이에서 나는 부분적 존재로서 모든 냄새에 근접할 수 있다. 앞선 시들이 나에게로 기한하고 나와 불화하는 나였다면 죽음 당사자로서 나는 죽은 자들과 산자들을 연결하는 생사의 부분적 존재가 된다. 앞서 살펴본 네 편의 시는 유기영의 시에 드러나는 1인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 접은 종이에서 태어난 테디베어를 통해 살펴본 1인칭은 복수의 테디베어를 통해 위기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쪽 눈을 잃은 테디베어와 한쪽을 잃어버린 장갑을 통해 멀어짐으로써 성장하는 사이를 보여준다. 이는 남아있는 것이 반쪽이 아니라 여전히 한쪽이며 이때의 한쪽은 위안성으로서의 절반이 아니라 여전히 완결한 한쪽임을 암시한다. 나에게 여러 행동을 방침을 일러주는 나의 신으로서의 1인칭은 세상을 굽어보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존재하는 나의 작은 신으로서 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침만을 예언할 수 있을 뿐이다. 모두의 신이 아니라 나의 신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1인칭은 신의 개념과 범주 역시 개인의 단위로 축소한다. 죽은 나를 바라보는 목격자이자 관찰자의 1인칭은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나, 즉 분열된 주체를 통해 자기 소외가 발생하는 현장을 재현한다. 분화하는 나는 나를 이루고 있는 다양성이 나라는 하나의 정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결을 달리하며 전체를 이루지 않은 채 불화하는 것 자체를 긍정한다. 시체가 된 1인칭은 영화실에 누워있는 시체의 시점에서 본 당신을 시작으로
화장 직전에 처한 시체들과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냄새로 연결한다. 나를 등장시킴으로써 형태적으로 1인칭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실존적 배경은 내면의 심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1인칭은 제한 없는 시점으로 나의 범주를 확대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대신 무수히 많은 부분을 그리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1인칭 인간의 가장자리, 1인칭 시점에 대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나의 목소리로 나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유계영의 시집에서 발췌한 네 편의 시에서 1인칭은 자기 고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내면의 풍경을 묘사하는 심리적 재현의 기재로 쓰이지 않는다. 1인칭은 감각이나 사적 관계를 측정하는 언어로 쓰이지도 않는다. 유계영의 나는 오히려 시체가 되어서 생사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나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대체로 바깥의 존재에 더 가까운 양태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전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지성과 감상에 기반한 가장 바깥의 존재로서의 나가 유계형의 1인칭이 지닌 개념과 범주이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전체성을 그리는 것이 단편을 엮어 전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단편의 확장성을 이루는 것이다. 혼자 열심히 쪼개지면서 부유물을 만들어내지만 이때 생성되는 부유물은 많고 투명하다. 투명하기 때문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유물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좋다. 부유물이 투명한 이유는 열심히 쪼개진 그것들이 다시 결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단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부유물 사이로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비친다. 스트레서는 20세기스러운 전체론적 사고방식이 불완전한 존재이자 가정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만 부유물을 바라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부분들과 절편들로 넘쳐나는 세계에 절망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으고 묻고 하는데 그 노고에는 어떤 서구적인 불안이 뒤따른다. 아마도 이 불안은 절단이 파괴적인 행위라는 전제하에 가상의 사회적인 전체가 그로 인해 반드시 다수화되고 파편화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신체가 수족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절단이 관계를 출현시키고 응답을 이끌어내고 또 중요자의 선물을 수중에 넣으려는 의도와 함께 행해지는 곳에서 요컨대 절단이 창조적인 행위인 곳에서 절단은 인격의 내적인 영향과 관계의 외적인 힘을 지혈한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사회성이 이 능력과 권력 속에서 인격과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형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칸토어의 먼지는 연결들의 부분적인 현현을 다루는 방식 간의 알레고리를 시사한다. 모으고 묻고 엮는 것을 전체론적 사고에 근거한 서구적 불안의 전조로 읽는 스트레선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부분과 절단이 불완전한 단수가 아니라 다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최상의 단위이며 그러한 단절을 바탕으로 단수와 다수를 넘나드는 연결이 이루어질 때 여전히 전체론적 사고방식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세계의 균형을 가하고 그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의 지인인 현실적 윤리적 문제점을 민감하게 인식한 스트레서는 부분과 부분이 연결되는 관계, 말하자면 관계의 시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다. 유계형의 1인칭을 사용하는 전략은 나를 쪼개고 분할함으로써 나라는 1인칭의 영역 안에서 칸토어의 먼지처럼 분할되었으나 완전한 나들을 현원시키는 것이다. 살펴본 시들에서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나들의 절편을 다루는 방식의 알레고리를 시시한다. 기준점을 0에 맞추면 통합의 기준으로서 나는 사라진다. 나의 0점은 하나의 지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분한 나들이 공존하며 결합을 전제하지 않되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합할 수 있는 상태야말로 기준점 0에 의미하는 바이며 유경의 시에서 나들이 혼자 열심히 쪼개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르사 시구루 다르도 테르의 스릴러 소설 부스러기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하찮은 부스러기들 단서들을 그려 모아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다. 부스러기는 언제나 이렇게 존재한다. 그것은 하찮고 작으며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 모아야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파편이다. 그러나 전체가 곧 실체는 아니며 인생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의 용의자로 구성된
소사물이 아니다. 전체에서 의미를 찾지 않을 때 부스러기는 모아야만 의미를 가지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 1인칭이 나의 세계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경계를 만드는 연결의 시점일 때 점점이 쪼개지는 나는 투명한 부유물이고 혼자 있어도 좋은 부스러기다. 훔쳐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시, 아무것도 훔쳐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 글의 도입부에 배치한 유계영의 시, 일부러 불러본다. 아직 34살밖에 안 먹은 화자가 다 죽은 사람처럼 미소를 잃고 아무것도 훔쳐보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이 지루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차라리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서 남몰래 보고 싶은 게 없어진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아닐까. 가장 훔쳐보고 싶은 것은 나이고 아직 다 보지 못한 것도 나이다. 내가 쪼개지면서 다른 나와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자리를 증식하는 일이다. 가장자리가 많아질 때 세계와의 접점도 많아진다. 전체 없는 세계에서 1인칭은 쉼없이 절단면을 만든다. 연결을 위해 발생하는 관계를 위해. 자아를 해체하는 물질의 시, 강혜빈, 밤의 팔레트. 강혜빈 시의 특징은 극화된 물질성에 있다. 강혜빈은 자아라는 구성된 관념에 허상을 해체하기 위해 물질이라는 객관적 실체에 집중한다. 그렇다고 그의 시가 물성 자체에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물질이 변하는 상태에 집중함으로써 객관적 실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과정은 확실한 모든 것에 대한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밤의 팔레트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성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드라이 아이스, 물방울, 셀로판, 그리고 홀로그램, 선명하고 분명한 물성의 시약이 도착하고자 하는 궁극의 좌표가 잃어버리는 내에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함이야말로 단단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모순적인 데가 없다. 극화된 물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혜빈의 언어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형태화된 고체적 진실에 균열을 가하는 불이다. 물이며 또한 공기다. 물질에서 출발한 그의 시는 물질한 관념을 헛들인다. 드라이 아이스.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킨 다음 급격히 팽창시켜 만든다. 얼음보다 온도가 낮다. 냉각 효율이 높아 식품 보관에 유용하지만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동상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승화 속도가 빨라지며 짙은 안개 같은 연기가 만들어진다.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상자를 마주한다. 비닐을 벗긴 다음 뜨거운 물줄기를 부으면 싱크대 안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하얀색 고체는 금세 희뿌연 기체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진다. 얼음은 없어지고 사라짐만 남는다. 표정은 인간이 맨 처음 가진 언어다. 얼굴 위에 쓰이는 표정이라는 언어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어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해하기 전에 느낄 수 있으며 느낌에는 웬만한 한계도 작용하지 않는다. 사라진 표정은 약속된 언어로부터 탈주하고 싶어 하는 시들이 이름 없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구사하는 오래된 전략이다. 그 결과는 무지와 다르다. 알지 못하는 것과 모르게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지우는 시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언젠가 너의 이름을 모르게 되는 곳이다. 모르는 얼굴을 한 개만 가지고 싶어서 사라진 표정을 연습하는 그들은 웃지 않는 거울을 기다리거나 웃지 않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한다. 욕망하는 것은 다만 모르는 얼굴뿐. 언어가 사라진 얼굴을 무엇라 부르면 좋을까? 표정을 거부한 채 눈, 코, 입으로만 남은 얼굴에는 사라진 것들의 흔적만 가득하다. 사라짐은 강예빈 씨의 첫 번째 동사다. 표정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차마 표정이라 부를 수 없는 싱그러운 울상이다. 싱그러운 울상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작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된다. 울상이 싱그러울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다가오는 이미지가 없다. 모두들 눈, 코, 입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싸우고 그러고 부딪히겠지만 눈과 코와 입이 협업하며 만들어내는 표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싱그러운 울상을 연습한다. 눈, 코, 입은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표면의 기관이 동시에 시각, 청각, 미각이라는 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눈, 코, 입의 사라짐은 근육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표정의 사라짐뿐만 아니라 감각의 사라짐을 포함한다.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의 상실은 나의 이름이 느리게 증발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름이 증발하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 사라짐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싱그러운 울상을 연습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를 자극하지 않는 완벽한 지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훈련인 동시에 결과다. 모르는 얼굴을 연습한다는 것은 세상을 읽고 싶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읽히고 싶지 않은 상태에 대한 표식이다. 누구누구 표정이 의미하는 것을 간파할 수 없다. 표정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표정을 짓는 강혜빈의 상상력은 환상성으로 구체화된다. 환상은 나의 문법과 타인의 문법이 교환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 강혜빈의 환상성은 수족이 전달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환상과 다르고 현실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로서의 환상과도 다르다. 강혜빈의 환상은 세상에 없던 주문이 가능해지는 문법이다. 세상에 없던 주문이 가능해지는 환상이란 무의식이 이미지화하는 꿈의 문법에 따른 환상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현실화할 수 없는 의지가 메타적 언어로 표현되는 환상과도 구분된다. 차라리 현실과 무관한 세계에 기거하는 환상. 여기에 없는 것이 거리엔 있다. 현실의 그림자도 아니고 현실이 되지 못한 대체제도 아니다. 108개의 치치는 동화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을 방법으로 현실의 이미지를 재배치한다. 땅에 놓은 흰 줄무늬들을 힘껏 당기면 잠자던 신호등이 켜지고 부풀어 오른 구름의 배를 가르면 사람들이 뱉은 거짓말이 끈적끈적한 사탕처럼 쏟아져 나오고 시끄러운 이웃집이 지팡이 가게로 하늘에 뭉게 널린 양말들이 반짝이는 지느러미로 변하고 세상에 없던 주문이 가능해지고 치치는 지붕 위를 달리며 알록달록한 치치들로 불어나고 별들의 느린 하품보다 낮고 발밑의 비밀보다 더 나은 곳에 모여서 새로운 울음소리를 자랑하지. 108개의 치치 부분.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과 바깥을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 별들의 느린 하품보다 낮고 발밑의 비밀보다 낮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낮다는 것이 위상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이 세계가 현실과 독립된 곳임이 더 분명해진다. 현실의 그림자로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 복무하지 않고 현실의 이면으로서 현실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실용적이지 않다.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 없음과 쓸모없음으로 인해 현실로부터 완전하게 달아날 수 있다.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문법으로 새로운 표정을 그릴 수 있다. 새로운 언어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을 주문하고 싶은 걸까? 여기 없고 거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양말이 지느러미로 변하고 횡단보도 무늬가 늘어나면 신호등이 켜지는 환각의 이미지를 보는데 감각기관으로서의 눈, 코, 입은 필요하지 않다. 환각의 이미지를 통한 환상적 이야기가 도달하는 곳은 새로운 울음소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다. 세상에 없는 것의 목록에 싱그러운 울상과 새로운 울음소리를 추가한다. 안개로 바뀌어버리는 고체 얼음처럼 여기 없던 표정이 피어오른다. 물방울. 메도르마 슌의 단편소설 제목 고큐쇼의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부어오르더니 엄지발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발끝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죽이기 위해 밤마다 병사들의 유령이 도쿠쇼를 찾아온다. 그들은 50년 전 도쿠쇼와 함께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했던 전우들이다. 갈증을 호소하던 전우와 부상당한 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던 도쿠쇼는 이들에게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는다. 한편 낮에 도쿠쇼를 돌봐주러 오는 사촌 세이유는 그의 발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신비로운 효능이 있다는 걸 알고 비싼 값에 물을 팔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바르기만 하면 젊어지는 기적의 묘약을 앞다퉈 사들인다. 물방울은 생명수인 동시에 죄의식이고 상처인 동시에 치유제다. 물방울은 그 모든 것이다. 과거이자 현재이고 그 둘 다인 동시에 미래다. 둥글고 투명한 물방울을 마주하는 건 비 내리는 창문 앞에서 있을 때다. 물방울은 뒤섞인 물질이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가변적인 동시에 불변적인 진실의 물질이기도 하다. 비 오는 날 창문 앞에서 있으면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져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섞이고 또 하나가 되고 섞이고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표 제작이기도 한 밤의 팔레트는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섞는 것이 시인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팔레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리는 사람이 색깔을 섞는데 쓰는 보드다. 팔레트의 존재 이유는 이름을 가진 색깔을 뒤섞는 데에 있다. 마구 뒤섞여 규정할 수 없는 색으로 변해가는 것. 물방울의 상태는 이 시집을 관통하는 중심적이고 일관된 이미지이기도 하다. 노랑과 예일로는 너무 많은 밤을 오렸다. 성별이 다른 별을 꿰매는 건 위험해.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조금만 달랐는데 왜 아들은 두 글자일까? 살아있는 물방울들은 방금 다 외웠어. 나와 언니를 섞으면 하얗게 된다. 나에게 누나를 바르면 까맣게 된다. 내가 나를 동그랗게 벗고 굴러간다. 밤의 팔레트 부분. 밤의 팔레트에서 섞임의 상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깨매는 것과 섞는 것이다. 깨매는 건 위험하고 물방울들은 살아있다는 대립을 보여주는 것처럼 물방울의 섞임은 깨매는 행위보다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깨물 수 있는 대상은 고체 상태의 사물이다.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덧대어 하나로 만드는 바느질은 뒤섞임이 아니라 외부 요소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정되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실밥을 풀면 고정된 상태는 금방 해체되고 만다. 반면 뒤섞인 물방울은 한번 결합한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섞여서 새로운 상태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밤의 팔레트는 어떤 존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미결정 상태를 통해 결정된 세계의 허상을 드러내는 시다. 팔레트 위에서 뒤섞이는 액체 상태의 물감처럼 나는 언니와 섞이면 하얗게 되고 누나를 바르면 까맣게 된다. 꿰매는 것이 환원 가능한 일시적 형태의 결합이라면 섞이는 것은 불가역적인 영혼의 결합이다. 빙하의 다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물방울과 만난다. 오늘은 우산을 잊어버렸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 잃어버리기 위해 다음을 준비했어. 접었다 펼치면 튀어오르는 물방울처럼 다음의 다음을 규정될 수 없는 영혼의 결합물로서의 물방울은 잊어버린 우산을 접었다 펼칠 때 튀어오르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잃어버린 우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산은 사물로서의 우산이 아니라 기억에 존재하는 관념으로서의 우산이다. 물방울을 찾아나는 우산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물방울은 우산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공중으로 증발될 것이다. 자유롭게 튀어올라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물방울은 다시 사라지는 상태에 이른다. 형태를 잊은 자유가 된다. 셀로판, 비닐처럼 보이지만 비닐과 다른 물질, 물을 투사시키지 않는 비닐과 달리 물을 투사시킬 수 있다. 빛의 특화율이 높고 어떤 가스든지 쉽게 통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화성도 없다. 염색이 쉽고 인쇄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수분과 추위에 약하다. 흡수성이 있어 물에 닿으면 약해진다. 흐물흐물해지고 쉽게 뭉치며 금방 마른다. 어릴 적 문구점에서 셀로판 사면 눈앞에 가져다 대기부터 했다. 반투명도랑 반투명 초록 너머로 다른 색깔의 세상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나도 노랑이나 초록의 존재로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셀로판이 주는 이색적인 체험은 시각보다 조각 혹은 청각에서 늘 절정을 이루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셀로판이라는 말을 듣는 동시에 작동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바삭바삭한 질감,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셀로판은 쉽게 구겨졌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가까운 과자처럼 부서질 것 같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지려 했다. 그런 셀로판이 물을 머금고 흐물해지며 바삭거림을 잃어가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은 힘들다. 방수 기능이 결여된 셀로판이 어째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지 못했는지는 셀로판으로 스며드는 물이 잘 보여준다. 오늘의 레시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해동시킨다. 1. 오늘의 레시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해동시킨다. 2. 잘 말린 크레파스를 설탕에 졸인다. 3. 1과 2를 냄비에 넣고 잘 으깨준다. 4. 해가 질 때까지 젓는다. 5. 마음이 노릇노릇해지면 복습한다. 셀로판의 기분 부분 셀로판의 기분은 셀로판이라는 물성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성장의 이미지들을 열거한다. 이미지들은 역시나 환상적 문법으로 세상 속에 재배치된다. 열린 채 보관되어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녹이고 말려진 크레파스를 졸인다. 녹이는 웃음소리와 졸인 크레파스를 냄비에 넣고 으깬 다음 해가 질 때까지 젓는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완성. 완성된 그것은 마음이다. 크레파스를 졸였으므로 구워진 마음에는 색깔이 있고 해동한 웃음소리가 들어갔으니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다. 밤의 팔레트가 뒤섞임의 감각을 통해 이름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였다면 셀로판의 기본은 스며듦의 감각을 통해 상태의 변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내시다. 셀로판의 기본은 스며드는 과정에 집중한다. 물을 통과시킴으로 물을 머금고 기존의 물성을 잃어가는 셀로판을 모티프로 하는 이 시는 성장 과정에서의 익숙한 이미지를 재로 삼아 다른 성장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투명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불투명해지며 발등에서 파란 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아이들은 빠르게 땅속으로 스며든다. 성장한다는 것은 투명함에서 반투명함으로 색깔을 가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의 질서가 우리 자신에게 스며들어 점차 우리는 그 결과로서 혼종적인 색깔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름을 얻고
역할을 받아들며 점차 무엇이 되어간다. 고나나 물도 빚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물질이지만 물과 추위에 약한 셀로판처럼 우리의 성장은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웃음소리와 크레파스를 재료로 조리하는 과정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조리하는 상상력을 통해 무력하게 영향받는 스며듦이 아니라 언제든지 살려낼 수 있는 운동성을 그린다. 홀로그램. 홀로는 그리스어로 전체를 그램은 그리스어로 메시지 또는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홀로그램은 완전한 사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대상이 3차원 입체성을 재생함으로 여러 각도에서 물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홀로그램 사진을 한 장 받았다. 사진에는 영화 속 두 개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성인이 된 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인공이 학생일 때 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한순간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한순간의 모든 것을 응축할 수 있는 사진에 부재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성일 것이다. 어떤 사진도 흐르는 시간을 담을 수는 없다. 시간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진이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 장면과 현재의 한 장면이 중첩되어 있는 순간은 사진이 줄 수 있는 연속성에 대한 감각을 준다. 여전히 나는 완전한 사진이라는 말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홀로그램에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 차원으로서의 인간 인식을 지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커밍아웃은 시집 밤의 팔레트에 드러나는 물성의 종착지와도 같은 시다. 냉장고에 넣어둔 물컹한 표정이나 놀이터에서 치마를 까고 그네를 타는 화자를 바라보는 미끄럼틀과 시소의 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된 모르는 얼굴과 사라진 표정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 표정에 대해 낮지도 높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자고 다짐하는 화자 앞으로는 빨주노초 아이들이 뛰어가고 옷장에서 알록달록한 비밀이 흘러나온다. 퀴어를 상징하는 선명한 이미지들 사이에 드러나는 위의 표정들이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시는 끝내 그 표정들을 언어화하지 않음으로써 토마토의 보관법이 무엇인지 불가능한 토마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한다. 축축한 비밀 잘 데리고 있거든. 일찌감치 날씨가 지난 토마토 들키지 않고 물컹한 표정은 냉장고에 두고 나는 현관문을 확인해야 해. 아픈 적 없는 내일을 마중 나가며 옷장에서 알록달록한 비밀이 흘러나와 자라지 않는 발목 아래로 말을 잊은 양탄자 사이로 기꺼이 불가능한 토마토에게로 커밍아웃 부분. 과거가 현재가 공존하는 홀로그램 사진을 들여다본다. 홀로그램을 두고 사진이 꾸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촉촉한 비밀, 알록달록한 비밀이 흘러나가는 옷장을 가리켜 토마토가 꾸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마토의 안과 밖에는 경계가 없다. 안에 있어도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옷장에 경계가 없다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토마토가 꾸는 불가능한 꿈이고 토마토로 살아가는 경계 없는 존재들의 꿈이기도 하다. 규범과 규정으로 제한당하는 인간이 꾸는 꿈이기도 하다. 드라이 아이스, 물방울, 셀로판, 홀로그램은 서로 너무 다른 물질들이다. 그러나 이들 물질은 모두 상태 변화를 자신의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물질이기도 하다. 이들 사이에 나라는 관념을 넣어본다. 나를 설명해주는 숱한 단어들을 넣어본다. 사라지고 뒤섞이고 스며들고 공존함으로써 자기다워지는 물질들에 비하면 나의 경직됨은 무엇도 되지 못한 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많은 표정을 짓고 있으나 무엇도 나만의 표정은 아닌 것이다. 정치적 무기력, 서의제론, 나이라는 오류, 노년의 불행은 그들이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이고 젊음의 불행은 그들이 이미 젊지 않다는 것이다. 젊음은 늙음의 대립적 개념이다. 늙음의 대립어로서의 젊음은 어린 나이를 의미한다. 어린 나이는 직감과 사회적 합의가 결합되어 파악되는 결과값이다. 그런데 젊음을 나이로 환원해서 파악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마주하게 된다. 나이는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분절된 시간이므로 사회문화적 구조가 눈에 띄게 변할 때 구성된 시간으로서의 나의 개념에도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에 대한 개념이 변한다면 나이로 환원된 개념인 젊음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젊음을 나이로 인식하는 것은 나이가 고정값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인생의 눈금마다에 붙여진 이름으로서의 나이가 유효하게 작동했다면 이제 눈금과 눈금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각 부분을 칭하는 이름에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불행은 늙음의 젊음이나 젊음의 늙음이 아니라 늙음이나 젊음을 나이로 정의하는 방식일 것이다. 2020년에 개봉한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는 권태로운 일상에 갇힌 4명의 중년 남성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네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역사, 체육, 음악, 심리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울 속에서 표류하는 이들은 그 중 한 사람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인간에게 결핍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활발해진다라는 가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사람은 농담 삼아 주고받으며 호기심을 느끼는 정도였던 가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한다. 알코올의 힘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현실을 견딜 수 없는 현대인의 위축과 고독을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극대화하는 이야기로 봐야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젊음이라는 개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변화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은 시작, 중간, 끝에 걸쳐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의 이미지다. 시작할 때 영화는 10대 학생들이 광란의 알코올 파티를 벌이는 장면을 보여준다. 학교 축제 기간 동안 벌어지는 알코올 파티는 이성을 잃고 스스로를 탕진하는 태도가 허용되는 공인된 일타 속에 젊음의 표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0.05%의 술 기운이 삶을 더 자신감 있고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가설을 확신하게 된 네 사람이 그들 각자에게 최상의 농도가 몇 %인지 찾기 위해 마시다 극기와 무아지경에 빠져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시작할 때 젊은 편상이었던 10대들의 파티가 이제 40대의 그것으로 대체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학교에서 알코올을 섭취한 사실이 발각되고 그중 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잠깐의 해방도 모두 끝난다. 친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 마침 아이들의 졸업식이기도 하다. 마지막 장면은 장례식을 마치고 애도주를 마시던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와 졸업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다 점점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다. 술과 일타 그리고 해방의 이미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변주되는 것은 행위의 주체다. 영화가 발산하는 메신저는 이렇다. 방황하고 탕진하는 것이 젊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10대와 20대의 전유물일 수 없다. 40대와 50대도 바로 그 이유에서 젊다. 모두가 젊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모두가 젊을 때 젊음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젊음이 희소하고 가치 있는 개념으로 여겨져 온 것은 그것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시간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고 말 젊음이기에 욕망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생의 다른 구간과 다른 수준의 통제와 해석을 적용받을 수도 있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은 그 시절 수준의 고생이 지속되지 않는 삶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고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고생이 계속된다면 어떤 시절의 고생이 다른 시절의 고생보다 의미 있게 해석될 여지는 없고 의미 없는 고생을 견뎌야 할 성장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모험하고 방황하는 이미지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임을 주장해 화제가 됐다. 노리토시에게 의미 있는 자료들 속에서 청년들은 양극화, 불안정한 고용 구조 등 척박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저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그런 사회에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쪽을 선택했다.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젊음의 의미를 배반하므로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다. 저항하는 대신 적응하는 사토리 득도 세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안주한다. 그들이 저항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젊음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다. 노리토시가 기존의 젊음 이론을 폐기하며 발견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젊지 않다는 것이다. 젊음을 나이로 파악할 때 우리는 모두 젊거나 아무도 젊지 않다. 따라서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 시대의 젊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으로 젊음을 이해해야 하는가? 성장과의 결별.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무질서를 지닌다. 젊음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무질서에 붙여진 이름이다. 젊음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기존 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무질서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젊음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두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 모두 젊거나 아무도 젊지 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두가 젊거나 아무도 젊지 않다는 결론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성으로 규정되던 젊음의 종말을 의미한다. 모두가 젊다는 것은 불안정한 시간의 영속화를 의미하며 아무도 젊지 않다는 것은 영원히 불안정한 세계로부터 탈속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불안정이 반드시 부정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기회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기회의 가능성이라고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간성으로서의 나이가
젊음이라는 환상을 작동시키는 세계관이었다며 이제 변형과 변화를 전제하는 유동하는 세계에는 사라지고 없다.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영원한 고통이거나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다. 고통이 양극화와 결정론적 세계관이 젊음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하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희재가 2021년 10월 리터에 발표한 단편소설 위시리스트는 상품으로 둘러싸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소비와 맺고 있는 불가항력적 관계를 새 청년이 소비에 연루된 방식을 통해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새 청년을 이어주는 두 개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사람의 관계다. 나를 중심으로 문호와 현진 이들 셋은 대학 동창이다. 그 중에서도 나와 문호는 현재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지만 나와 현진은 물론 현진과 문호 역시 지금은 건너 소식을 듣는 정도 사실상 끊어진 사이다. 둘째, 그들 각자의 소비적 삶이다. 세 사람은 소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은 소비를 중심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다른 계층에서 다른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에서 만날 일은 점차 줄어들지만 소비의 세계에서 그런 벽은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던 세 명의 대학 동창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지만 누구나 그렇듯 세 명의 소비자는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상호 협력한다. 협력의 열매는 그들이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소비는 수렁이다. 덧치고 후회다. 그런 한편 기쁨이고 구원이며 다치고 일상이다. 내심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나의 온라인 장바구니는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없다. 무언가를 사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 나의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는 자그마치 103종 그러니까 168만 1,700원 어치의 책이 1,700만 원어치의 책이 담겨 있다. 온라인 마켓 바구니에는 80만 4,500원 어치의 책용품이 셀렉트숍 장바구니에는 839만 5,700원어치의 옷이 담겨 있다. 이걸 다 살 거냐고? 당연히 아니다. 나는 필요한 것들과 사고 싶은 거 언젠가 살 것이지만 언제 사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 장바구니에 담았을 뿐 나의 장바구니는 언제나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나는 소비에 중독된 사람처럼 끝도 없이 장바구니를 채우지만 그 소비를 다 실현하는 건 아니다.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결제하지 않는 시간이 90일이 넘어가면 상품은 목록에서 사라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구매욕이 사라지는 심리에 의지해 소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미니멀리스트에 필요한 것들을 쇼핑하는 양분된 감정의 소유자 90일 동안의 결제 대기는 소비에 대한 극단의 지향점을 통합하지 못한 채 분열되고만 나의 자구책 아닌 자구책이자 대리만족 이른바 기괴한 소비욕이다. 다음으로 문어는 뭐랄까 늘 예술봉에 취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다. 누군가는 백수 한량 새끼로 보고 누군가는 파워블로거로 보지만 대체로 그냥 혼자 취미를 일삼는 집이 좀 괜찮게 사는 애라고 생각하는 문어는 실현재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문어의 소비 형태는 나와 대조적이다. 소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듯 읽지 않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사기 일수, 매주 미술관에서 난해한 현대미술 작품을 보고 예술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가 하면 소수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경제적 이유를 해체 위기에 놓인 밴드의 공연을 보러 다닌다. 그런 다음은 그 내용을 포스팅에 블로그 이웃에게 공개한다. 누가 봐도 문어는 블로그의 진심이다. 그가 이렇듯 대가 없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때문이다. 문어의 소비는 그가 소비한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람들의 환호와 교환된다. 대가 없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대가인 셈. 문어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다. 대학 시절 소설을 쓴다고 붙여진 별명인 대문어를 그냥 문어라고 부른다. 문어로 굳어졌다. 문어의 소비는 이른바 정체성 소비의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런데 문어의 소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향하지 않고 블로그 이웃의 좋아요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소비재가 된다. 문어는 직접 돈을 주고 예술을 소비해서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만 종국에는 이웃들로 하여금 그 영화, 그 공연, 그 전시를 관람하게 만든다. 부스터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는 백수 한량새끼로 누군가에게는 파워블로거이며 누군가에는 그냥 혼자 취미를 삼는 집이 좀 괜찮게 사는 애인 문어의 현재 상태는 창자자를 꿈꿨던 가가를 10분 발휘한 자발적 소비 촉진제다. 그는 또 다른 소비를 위해 매개물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을 현진의 마케팅 회사에 취직한 신입 마케터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현진의 주된 업무다. 취직하기 전에는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소액을 버는 일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기다릴 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기다릴 때, 잠깐 옥상에 나가서 담배 피울 때,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 틈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별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려고 하는 현진에게 소비는 삶의 영역인 동시에 직업의 영역이다. 나의 장바구니와 문어의 블로그가 현진의 시장이자 현장이고 전쟁터이다. 나와 문호를 더 자극하고 더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현진의 일이다. 이렇듯 소비에 휩싸인 채 살아가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괴한 소비벽이거나 타인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매개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기쁨조차 마케팅을 위한 자본으로 물질을 한다. 그 사이 그들이 얻는 것은 불안정한 간식과 소비에 대한 무순된 감정뿐. 이들은 주어질 만한 행운으로부터 소외된다. 현진과 나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하던 아이스크림 공장에서였다. 전체 러브콘 중 1%만 하트가 그려져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한 개의 하트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한 번도 모시 못한 하트라면 그 하트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 애초에 1%의 하트가 존재한다는 건 하트를 만날 확률이 0%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을까? 왜 우리는 1%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었던 걸까? 있음을 읽었던 걸까? 이들에게 소비는 출구 없는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형 무기력이다. 이들의 무기력은 각자의 에피소드가 리스트처럼 분절된 채 정리되던 와중 세 사람이 한 대에서 만나는 순간에 절정에 달한다. 나는 문화의 블로그에서 세잔 전시에 대한 글을 읽고 세잔의 작품을 보러 간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 방문자 후기를 남기면 굿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휴대폰으로 방문자 후기를 남긴다. 그러자 나의 머릿속에 웹서핑을 하면 사람들이 남긴 후기나 별자를 모아 자료를 만들고 있을 현진이 떠오른다. 이들은 마치 머리와 꼬리가 연결된 우로보로스 같다. 이들이 사는 세계에 더 이상 버킷리스트에 낭만은 없다. 위시리스트에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서희재에게 발각된 이 창백한 욕망은 무기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무기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최근장 위시리스트와 벽과 선을 넘는 플로어를 비롯해 소설치 0%를 향하여 애수록된 작품들로부터 서희재 소설에 나타나는 무기력의 다양한 함의를 읽을 수 있다.